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해명하면 할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문자 속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자 명 씨는 바로 친오빠는 정치를 논할 상대가 아니다, 여기서 오빠는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문자 속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면 대선 후보 처남의 비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명 씨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나오도록 지시하는 전화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 경선에 개입했다는 건 중범죄죠. 명태균 게이트가 모든 국정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2부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소식이 좀 잠잠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기차에 관해서 이제 캐즘이란 말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자, 네. 캐즘이 뭐고 또 전기차 캐즘은 또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캐즘하게 되면은 뭐 전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지질학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지질학에서 층과 층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틈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예. 이거를 전기차에 쓰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에 성장기가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 성장기 속의 일시적인 침체 현상을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 후반부터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전기차 캐즘이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몇 년 동안에는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또 여기에 맞춰서 배터리도 판매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니까, 맞아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미래 모빌리티의 전기차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은 이런 침체기, 즉 전기차 캐즘이 생기는 것은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고요. 예. 또 배터리 하면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와 더불어서 서방 세계를 휘어잡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배터리 판매도 좀 줄어드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요새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터리 3사도 숨고르기 기간이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주춤하는 현상이 있지만은
전기차는 의무화되고 또 수소차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이 준비 단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캐즘이란 말 원래는 지질학 용어다. 그러니까 층과 층 사이의 괴리를 뜻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기차 캐즘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폭발적인 수요. 그래서 왜 관련 주가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상당히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그 처음에 수요가 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뭐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구조적으로 좀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연기관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이라고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니까 약 과반 정도고, 또 바닥에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있어서 모듈별로 하다 보니까 이 속된 말로 전기차는 초등학생들 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요? 뭐 배터리 모터 바퀴 장난감 1.5V짜리 건전지 쓴 거 전기차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는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차는 엔진과 변속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어서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 속에 50년 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라고 보시면 자부심 가져도 좋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부품이 과반이어서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내연기관차 운행했을 때의 방법과 전기차의 운행 방법은 좀 틀리게 해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2,600만 대 중에서 약 60만 대를 판매를 해서 소유자들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서 좀 차이점,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어떤 게 틀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세요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의 교육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좀 앞으로 좀 강조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 생산하기 훨씬 쉽다, 훨씬 단순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 한때는 한 3, 4년쯤 됐나요? 애플카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애플카 얘기는 좀 쏙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애플카가 올해 상반기에 이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기보다 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은, 원래는 휴대폰에서 앞으로의 주인공은 모빌리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주도합니다라는 꼭지를 좀 보여줬었는데, 투자 대비해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그렇게 완성도가 이렇게 높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기보다도 좀 중지보다는 연기를 해서 좀 더 기술적인 완성도를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레벨 4 개념이 나오게 되면은 뭐 유인 무인 구분 없이 완벽하게 이 혼자서 자동차 자체가 운전해주는 이런 시대가 2030년 정도에는 아마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기업별로 뭐 레벨 4다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을 시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국은 13개 대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레벨 3 개념으로 한시적인 부분이다 분명히 볼 수 있고 완벽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앞으로 커진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게 앞으로 완성이 되면은 미래 비즈니스 다양한 사업 모델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가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UAM 같이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도 내년 후반쯤에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요. 또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치는 로버빌리티라는 이 험내에 특수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이동수단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지금 최근에 앞으로 지금이 바로 과도기라는 측면에서 향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 차를 선택하는 방법, 또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미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이 비상시 안전조치 이런 부분들은 내 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뭐 UAM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 차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그 예전 한 1900년대 그때 살 때는 그랬잖아요. 한 2010년, 2020년쯤 되면은 뭐 자동차가 다 날아다니고 완전 자율주행 차 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2024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예상대로는 이렇게 진척이 안 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점이 신차 구입할 때 뭐 가솔린, 디젤, LPG 이 정도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차를 택일 때 디자인이나 뭐 용도 이런 것만 연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처음에
내연기관차 살 거냐, 하이브리드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수소차냐. 첫 단추부터 완전히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틀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1, 20년 후에는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미래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확대 개념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빨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전기차의 기술 중에 회생 제동이란 기술,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던데 이건 뭔가요? 회생 제동은요. 예. 전기차가 배터리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부분들인데 효율을 좀 극대화해서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내리막길이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고 그 관성으로 움직일 때 이 자동차가 2톤짜리 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이때 움직일 때 움직이는 힘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에다가 재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 같은 데는 차가 관성으로 내려갈 때 그때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반대로 배터리에서 전기를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반대로 충전시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한라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갔더니 이 배터리를 다 써가지고 한 40%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내려갈 길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서 이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다 충전시키면요. 밑에 내려갔더니 40%만 남아있던 것이 한 60, 70%까지 다시 재충전됩니다. 와, 그래요? 이게 바로 회생제동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화된 기술은 아니죠? 일반화돼. 지금 전기차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가 다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시면 되냐면은 전기차 운행하실 때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이 가속 브레이크를 주로 안 쓰고 가속 페달만 쓰는 거를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은 내연기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은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서 속도를 늦추고 슬쩍 넘어가고 가속 페달 밟아서 가속을 시키는 게 일반 운전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는 어떻게 운전하냐면 자,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면은 감속이 자동으로 돼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됩니다. 감속이 자동으로 되고 또 슬쩍 넘어간 다음에 또 가속 페달을 얹어요. 그걸 페달을 하나만 쓰는 거 아닙니까? 굳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군요. 발만 떼면 되니까. 이렇게 감속이 되는 거를 그 감속이 바로 회생제동이에요. 그때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할 때도 이 가속을 하다가 발을 띨 때 회생제동이 되고 특히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다가 에너지를 다시 저장하는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라고 보는 게 이게 바로 전기차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2초 지나고 있네요.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10분도 안 돼서요. 예. 오늘 정말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역시 이제 명태균 씨 관련인데, 자,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후보와 맞붙었을 때,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2~3% 높게 만들어라라는 이런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여론 조작이 굉장히 중범죄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녹취록대로 실행이 됐다면은 그건 뭐 조작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사를 할 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응답자 연령대 또는 지역을 더 많이 표본을 추천하는 겁니다. 네. 가령 A 후보는 안동 지역에서 더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안동 지역을 많이 뽑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B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하겠다. 그러면 B 후보는 봉화다. 그러면 봉화 쪽을 더 많이 샘플을 뽑아내는 것인데 명백하게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에 할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료,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 자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구 통계를 알 수가 있죠. 남녀 간의 비율, 그 다음에 지역 비율, 그 다음에 연령대별 비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특정 지역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많은 표본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왔겠죠. 근데 그 결과에 가중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아니라 이제 조사가 끝났는데 여기에 가령 경북 안동 지역에는 곱하기 1을 하면 봉화 지역은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의 내용에도 보면 곱하기 하면 뭐 어쩌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과 상당히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안동 지역은 곱하기 1이고 봉화가 곱하기 2면은 봉화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그렇죠. 이제 연령대가 60대 또는 70대 이상 또는 20대 30대에게 20대 30대 남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쪽을 부풀리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녹취록 속에 보니까 뭐 젊은 애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20대 그 응답률이 낮다 보니까 여기를 좀 올린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표본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경우 또는 조사는 끝났는데 끝난 조사 결과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가중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른바 조작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실제로 공표된 조사에서 그런 행위가 됐다면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표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공표하지 않는 조사 결과면 그것은 이제 당에서 실시를 했거나 이제 후보자 캠프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말하자면
특정한 거래를 위해서 어떤 이 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후보자에게 컨설팅을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결과,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여론조사 전문가셔서 또 좀 여쭤봤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론조사 이 조작뿐만 아니라 또 오빠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예, 뭐, 여기서 오빠가 윤 대통령이면 윤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고,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 친오빠면은 이거 또 다른 국정농단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너무,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그 전에 뭐 7시간 녹취록인가요? 여기서도 왜 대통령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놀란 것보다도 국민들이 그 이후에 바로 나왔던 대통령실의 해명에 더 놀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이 오빠는 윤 대통령일 것 같은데 이걸 또 친오빠에 또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해석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혼선을 가져오고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 녹취록 자체가 녹취록과 이 대화를 주고받은 단톡의 내용이 카톡의 내용이 대화방의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오빠 논란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든 또는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든 이것은 뭐 우리가 명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맥락상을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을 내용을 주고받은 명태균 씨가 몇몇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 자리에서 이 SNS 방의 내용과 관련된 어떤 모임에서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다고요? 해명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여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요. 아, 명태균 씨가요? 그건 뭐 그렇다면 더 큰 혼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다른 방송에서는 또 명태균 씨의 다른 방송에서의 인터뷰 내용은 이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는 내용을 몇 번의 질문에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바꾼 거네요, 말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빠이든 간에 아니면 친오빠이든 간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든 간에 이것이 가져오는 혼란을 저는 주목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것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사안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쾌한 해명이 안 되면은 지금 선거도 앞두고 있고 오늘 선거일이죠. 계속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라는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가지고 오빠가 누구인지를 국민들이 진위를 가려야 되는 상황까지 지경까지 왔다면 그거 자체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마비시키는 동력을 또 약화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된다는데 저는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는 앞으로 뭐 공개할 녹취가 뭐 문자나 증거가 뭐 2천여 개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명태균 씨를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검찰은 왜 수사에 안 들어가며 대통령실은 본인 대통령에 이렇게 누를 끼치는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명태균 씨를 왜 가만 놔두냐. 그 잘하던 고소고발조차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또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법적인 절차 부분이겠죠. 우리가 그 사람 왜 안 잡아가요?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법 적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저는 더 주목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관련 일절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됐다는 사람들이 많은 해명을 내놓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건 왜냐?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은 그만큼 오히려 파장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어디가 정확한 진실이고 어디서부터는 허위인지를 가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누가 정확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을까요? 이게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또는 김건희 여사와 또 다른 누군가 사람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그냥 대응을 했다가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00여 개의 문자가 500개가 더 있는지 1,700개가 더 있는지 3,500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 커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당당하고 이것이 규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빨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지금 재보궐선거 한 20% 안팎 이렇게 투표율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서요. 그렇습니다. 자, 몇 대 몇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부산 검정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네. 그래서 부산 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이른바 지난해의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위기감에 따른 보수 진영이 다시 한 번 더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냐. 이것마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부산 검정의 결과에 달리는데 지금 현재 6시 현재의 이 투표율이 43.3%면 결코 낮은 투표율이 아니에요. 예. 보궐선거 치고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네. 결국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운명 이제 다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